동백꽃 숲이 수천 수만 송이의 붉은 꽃바다를 이루어 준영을 맞아준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로움입니다. 이청준, 동백꽃 누님. 작가는 우리 시대 슬픔과 아픔을 동백꽃처럼 아름답게 피워낸 거장이지요.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집단 속에 이그러진 개인의 아픔을, 눈길이나 축제에서는 어머니의 한과 사랑을, 그리고 서편제는 한의 극치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펼쳐내 보이셨죠. 동백꽃 누님은 그가 자신의 작품들로 대학 시험에 골머리를 앓는 청소년들에게 보낸 선물 같은 동화입니다. 지금 세대가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전통 혼례를 소재로 삼아 어른으로 성장하는 감각을 느끼게 하죠. 가만 귀 기울여 보아요.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동백꽃 누님. 정겨운 누나 냄새.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준영은 글방 공부가 한동안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준영은 생전의 아버지나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속의 슬픔을 댈수록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아 이기려 애를 썼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침에도 다른 날처럼 글방 길을 나서려 하였다. 그런 준영을 본 약산 아저씨의 당부가 아니었다면 준영은 정말로 그날도 하루 종일 글방에서 천자문 공부로 해를 보내고 왔을지 모른다. 하지만 약산 아저씨가 점잖게 그를 깨우쳐 주셨다. 준영아, 오늘은 글방에 가지 말고 집에 있거라. 오늘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다. 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곱게 모셔보내는 일은 자식인 너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성심성의껏 네 도리를 다 해야 한다. 그런 아저씨의 은근한 꾸지람 섞인 당부가 세상엔 글공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도리가, 아버지가 준영에게 서당을 다니라 하신 것도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라는 것 때문이라지 않았던가. 그 도리가 있음을 새삼 깨우쳐 주었다. 뿐만 아니라 준영이 뒤늦은 후회와 부끄러움 속에 며칠 동안 초상제청과 돌아가신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준영이 다시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장례 사흘 뒷날 아침 일찍 약산 너머 산 기슭으로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보고 돌아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부터였다. 준영아, 이제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가셨지만 저 세상에서라도 우리 준영이가 착하고 열심히 잘 자라주기를 바라실 거다. 오늘부터는 아버지나 집안일을 잊고 다시 서당에 다니거라. 준영은 다시 글방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글공부가 신명이 나지 않았다. 이 즈음엔 저 혼자 뛰고 핫고 온갖 짓궂은 장난질로 식구들을 귀찮게 굴던 보송이 녀석까지 아버지의 죽음을 아는지 공연히 기가 죽어 잘 먹지도 않은 채 마루 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참이었다. 그래 준영은 자신을 달래듯 보송이를 향해, 보송아, 왜 그래? 그러지 말고 힘을 좀 내봐. 이제부턴 내가 너를 전보다 더 잘 돌봐줄게. 일부러 다짐을 해보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보송이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였다. 한데다 집안에는 불행스런 아버지의 일 외에도 준영이 여태까지 모르고 지내온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또 한 가지 있었다. 그때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꾸만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신
그 정예 누나의 일로서 준영에게도 그것은 아버지와의 슬픈 이별에 이은 또 다른 충격이자 큰 근심거리였다. 아버지, 전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하고 저 어린 준영이를 놔두고 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나 장례식 때 상여를 뒤따라가며 가장 많이 운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정예 누나였다. 정예 누나와 준영 사이에는 다른 형제가 없어 이제는 정예 누나와 준영이 그리고 어머니까지 세 사람밖에 보송이까지 치며 네 식구인 셈이었지만 남은 식구가 없었다. 그래서 준영은 정예 누나가 그렇게 많이 운 건 이제부터 어리고 힘없는 세 식구만 단출하고 외롭게 살아가게 될 일이 그렇게 슬프고 두려워서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만이 아니었다. 준영이 글방에서 공부하는 재미에 빠져 지내온 동안 집안에서는 어른들끼리 정예 누나의 혼인 일을 의논해 놓고 있었다. 의논만이 아니라 면사무소 건너쪽 한 산골 마을에 신랑감을 정하여 두 사람의 혼인을 약속하는 사주 단자를 받은 것은 물론 혼인 날짜까지 모두 정해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정월 하순께로 정해진 혼례식 준비를 차곡차곡 다져나가던 참에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정예 누나의 혼약이 깨어지거나 미뤄진 것은 아니었다. 집안 어른의 상을 당해 슬픔이 크겠지만 기왕에 정한 혼사는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치르기로 합시다. 이 혼약은 돌아가신 어른의 뜻일 뿐더러 우리 며느리 될 낭자를 포함한 이 댁 남은 식구들의 슬픔과 걱정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상중에 슬픔과 예의가 있으니 혼인식은 될수록 간략하고 검소하게 치르기로 하고요. 문상을 하러 온 먼 산동네의 사돈될 집안 어른이 준영네에 대한 이로와 함께 그런 다짐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을 전해 들은 정예 누나는 이를테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에다 오래전에 남은 식구들과도 헤어져 집을 떠나가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를 그렇듯 안타깝게 슬퍼한 것이었다. 한데다 뒷날에 사돈네가 될 집에서는 장례를 치르고 난 며칠 뒤 다시 사람을 보내어 두 집 간의 혼사를 한 번 더 다짐하고 가기까지 하여 준영은 이때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누나의 슬픔과 근심은 잦아질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물론 정예 누나만의 아픔일 수가 없었다. 준영에게도 그것은 1년 전의 막내나 얼마 전 아버지의 죽음 못지않게 마음 아픈 일이었다. 정예 누나는 사실 준영에게 어머니 못지않게 정답고 소중한 살부치였다. 준영이 어렸을 적 정예 누나는 어머니 대신 늘 그를 업고 지냈다. 어머니가 장터나 들반 일을 나가실 때는 물론 집안일에 매달려 계실 때도 준영은 어머니보다 정예 누나 등에 업혀 지내는 일이 많았다. 정예 누나는 그렇게 어머니의 부엌 일을 거둘 때도 동네 골목 나들이를 나설 때도 항상 준영을 등에 업고 살다시피 하였다. 더욱이 어머니가 막내를 낳고부터는 갓난아기 막내에게 매달려 지내는 어머니 대신 정예 누나가 그를 도맡아 기른 꼴이었다. 그래서 그랬던지 준영이 더러 어머니에게 보채거나 쌀가루 암주길로 야단이라도 맞을라 치면 정예 누나는 진짜 엄마라도 된 듯이 준영의 역성을 들고 나서며 감싸주곤 하였다. 어머니 철없는 어린 것을 왜 그리 무한하게 나무라세요. 이리 좋아요. 우리 준영이 내가 알아서 돌볼 테니. 그러면서 냉큼 준영을 빼앗아 들쳐업고 어머니를 피해 밖으로 나가곤 하였다. 때로는 장독대 근처에 피어난 회당 하나 봉숭아 붉은 꽃잎을 따서
준영의 옷소매에 고운 판박이 꽃무늬를 찍어 넣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조용 자장가 비슷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준영은 어머니보다 정예 누나의 등짝이 훨씬 익숙하고 편안했다. 누나의 등짝에서는 늘 후끈후끈 열이 오르고 찝찌름한 땀 냄새가 배어나왔지만 준영은 누나의 냄새나는 등짝이 어렸을 적 어머니 품처럼 편안하고 정겨웠다. 막내가 저 세상으로 떠나가고 나서도 정예 누나의 준영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막내가 떠나가고 나자 정예 누나는 막내에 대한 생각 때문인지 전보다 더 애틋하고 정성스럽게 준영을 감싸고 돌봐주었다. 준영아, 이제 너가 우리 가엾은 막내 목까지 대신 살아줘야 하니 몸이 아프면 절대로 안 돼. 뭐든지 반찬 가리지 말고 밥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해. 준영이 끼니 때 반찬 투정이라도 할라치면 정예 누나가 어머니나 아버지 대신 그렇게 소곤소곤 타일러 주곤 하였다. 때로는 사립계에 돋아난 풀잎을 뜯어 풀각시 인형 따위를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봄이 오니 고향 생각 절로 납니다. 남쪽 나라 제비 손님 찾아오고요. 그런 정예 누나가 집을 떠나갈 일을 생각하면 어느 해 봄날 누나가 사립계의 돌담 아래서 준영을 위해 노래를 부르며 함께 소꿉놀이를 하며 놀아주던 일이 떠오르곤 하였다. 바릇바릇 풀잎으로 소꿉질하던 햇빛 조인 단밑 생각 간절합니다. 그런데 정예 누나는 뒷날 자신의 혼인일을 알고 준영에게 무슨 부탁이라도 남기려는 마음에서였을까. 어느 날은 준영을 데리고 안산 너머 들밭 언덕으로 나무를 캐러 나갔다가 이번에는 준영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같은 노래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불러주기도 하였다. 준영은 그 노래가 떠오를 때마다 정예 누나가 이미 집을 떠나가고 없는 것처럼 자꾸 눈물이 나오려 하였다. 봄이 오니 누나 생각 절로 납니다. 꽃바구니 옆에 끼고 따라다니며 가지가지 풀이름을 배우던 것이 멀리 와서 생각하니 그립습니다. 그럴 때면 준영은 정예 누나의 찝찌름한 등짝 냄새가 새삼 더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쌀가루 암죽 냄새가 저 세상으로 간 막내 냄새라면 그 후끈후끈 찝찌름한 땀 냄새는 정겨운 정예 누나의 냄새인 셈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렇게 정예 누나의 혼례 일로 이어져 슬픔과 걱정을 2배, 3배로 더해놓게 된 것이다. 여자들은 왜 혼인을 하면 집을 떠나야 하나? 집을 멀리 떠나지 않고 한 동네 이웃에서라도 함께 살 수는 없을까? 아니, 누나가 아예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리며 버티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 혼약이 깨어지고 만다면 준영은 자신의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때로는 그런 엉뚱한 생각까지 해가며 하루하루를 지냈다. 심지어 혼인날 글방 형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신랑을 상대로 계속 탈선놀이를 이겨내어 끝내 혼인을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는 없을까 엉뚱한 상상을 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고 일어나서도 안 되었다. 누나는 어쨌거나 더 이상 탈 없이 혼인을 치르고 신랑을 따라 집을 떠나가야 했다. 누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각오한 듯 부엌이나 뒷방 구석에서 이따금 혼자 눈물을 훌쩍일 뿐 어머니나 친척 어른들 앞에 자신의 혼인을 반대하고 나서는 일은 없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아예 혼인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준영에게 남은 희망이라곤 글방 형들이 탈선놀이에서 그 원망스러운 신랑을 실컷 골탕 먹여 쉽사리 식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정도였다. 하긴 그것도 이미 일을 바꿀 수는 없는 때늦은 화풀이 심술일 뿐이었지만
준영은 어쨌거나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달랠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하나하나 혼례 준비가 끝나고 어느덧 정월 하순께의 혼인날이 이튿날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날 준영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겼다. 글방 학생들이 아침나절 글읽기를 마치고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려 할 때쯤이었다. 준영인 좋겠구나. 내일이면 네 누나의 혼례잔치를 치르고 새 매형도 맡게 될 테니. 선생님이 준영에게 그런 말씀과 함께 일부러 일러주셨다. 그러니 오늘 오후부터 며칠은 글방에 오지 말고 집에서 잔치 심부름을 하거라. 그러자 글방 형들까지 나서서 준영이 부러운 척 혼례잔치 이야기로 떠들썩해졌다. 선생님은 이를 제지하며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그래, 우리 글방 너희 중에도 언젠가는 장가를 들 녀석이 생길 테니 오늘은 내 장가를 들러간 어느 어리석은 신랑 얘기를 하나 해주마. 옛날에 머리가 매우 나쁘고 글 공부까지 게을리한 녀석이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시작한 선생님의 바보 신랑 이야기는 우습기 짝이 없었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머리가 똑똑치 못한 아들을 믿지 못한 신랑의 아버지는 혼인날을 위해 미리 신부댁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 집 안팎의 사정을 살펴보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밑바탕 삼아 신랑이 혼인날 취할 행동과 말을 미리 정해 일렀다. 지금부터 너는 반드시 이 말 세 마디를 차례대로 애워두거라. 그랬다가 네 혼인날 신부집을 가거든 잊지 말고 그 말들을 차례차례 써먹도록 하여라. 그 세 마디는 첫째가 군자대로행, 두 번째가 만반진수, 세 번째가 백파풍창이다. 그 뜻은 이러하다. 아버지는 한문 글귀 세 마디를 말하고 나서 그 뜻풀이와 함께 말을 써먹을 때와 장소를 일러주었다. 네가 가마를 타고 신부댁 동네로 들어서면 가마꾼들이 걸음을 줄이기 위해 큰 길을 놔두고 필시 좁은 샛길로 접어들려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넌 점잖게 말하거라. 군자대로행이니라. 군자는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당당하게 가야 하는 법이다. 이런 뜻이니라 알겠느냐? 내 아버지 맨 처음이 군자대로행이요. 다음으로 신부댁에 도착하여 정해진 순서를 따라 혼례를 다 치르고 나면 새 사이가 된 너를 대접하기 위해 사돈댁에서 큰 잔치상을 내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배가 고프더라도 집에서처럼 허겁지겁 달려들어 먹지 말고 먼저 상위의 음식을 한번 느긋이 둘러보며 어허 만반진수로고 하여라. 이 말은 진수성찬, 맛있고 진귀한 음식이 상에 가득하다는 말이다. 잘 애워두거라. 두 번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짐을 주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에 대해 설명했다. 음식을 다 먹으면 상을 물리고 나서 바람을 쐬는 척 방을 나와 뒷곁으로 가보거라. 그러면 거기 구멍이 많이 뚫린 문짝이 하나 보일 것이다. 잔치를 치르느라 다른 창문들은 새로 깨끗이 발라뒀지만 그 문짝은 눈에 잘 띄지 않으리라 여기고 그냥 그대로 놔둔 모양이니 너는 그 문짝을 보고 혼자 소리처럼 어허 백파풍창이로다 하여라. 너덜너덜 찢어진 창문 구멍이 흰 파도가 어지러운 난장판 바닥골이라는 뜻이다. 아들은 물론 그날부터 장가기를 떠나는 날까지 그 세 마디를 차례대로 열심히 외웠다. 드디어 혼인날을 맞아 신랑은 가마를 타고 신부네 동네로 들어섰다.
그런데 워낙 머리가 나쁜 신랑이라 가마가 정말 새길로 들어서려는데도 첫 번째 군자대로행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떠오르는 대로 외쳐대고 말았다. 군자가 대로구멍행이냐? 그런데 참 뜻밖이었다. 아니 신랑이 지금 군자대로행을 일부러 우스개투로 대롱구멍행이냐고 우릴 꾸짖는 거 아니요? 가마꾼들이 놀라 저희끼리 수군대며 가마를 다시 큰 길 쪽으로 돌려나간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고비는 무사히 넘겼지만 두 번째 고비가 더 문제였다. 아닌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렁저렁 겨우 혼인식을 끝내고 신부댁 안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으려니 이윽고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큰 교자상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진수성찬 교자상 앞에 신랑은 넋이 나가고만 또 두 번째 해야 할 말을 잊고 말았다. 그러다 겨우 생각난 말이 순서가 뒤바뀐 백파풍창이었다. 신랑은 긴가 민가 어딘지 좀 자신이 없으면서도 급한 김에 우선 그 백파풍창부터 써먹었다. 어허, 백파풍창이로고.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인가. 신랑의 소리에 신부댁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다름 아니라 신부댁 사람들은 신랑이 어딘지 음식 상차림을 법도대로 차리지 못한 잘못을 빗대어 그렇게 나무란 줄 안 것이다. 음식상을 보고 백파풍창이라면 그것은 분명 음식 차림 범절이 흰 파도가 어지러운 난장판 바닷골로 뒤죽박죽이라는 소리였으니 말이다. 신부댁 사람들로선 다행스럽게도 신랑이 그 말 한마디뿐 더 다른 꾸지람 없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준 데에 안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유식한 신랑 앞에 또 무슨 잘못이 생길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이 계속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신랑은 이번에도 제가 말을 제대로 한 줄 알고 음식을 마음껏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뒷곁으로 나가 찢어진 창문 앞에서 애워야 할 마지막 한마디였다. 신랑은 이윽고 음식을 실컷 먹고 나서 집 뒷곁으로 나가 찢어진 창문을 찾았다. 과연 뒷곁에는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여기저기 구멍이 엉망으로 뚫린 문짝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니 이번에는 신랑이 그리 망설일 일이 없었다. 3마디 중 2마디는 이미 써먹었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만반진수뿐이었다. 어허, 만반진수로다. 배가 부른 김에 신랑은 거침없이 말하고 나서 트림까지 크게 내뱉었다. 그러자 가슴을 졸이며 그것을 엿본 신부집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아니, 지금 신랑이 자기 잔치상을 만반진수로 푸짐하게 차려줘서 잘 먹었다는 칭찬 소리를 하는 거 아니오? 그날 선생님의 바보 신랑 이야기는 거기까지였고 그쯤 이야기를 끝내고 나신 선생님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 글방 학생들의 소란을 제지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르셨다. 그러니 그 어리석은 신랑은 운이 좋아 용케 망신을 면하고 어려운 고비를 모두 넘길 수 있었던 데다 당치도 않은 칭찬까지 받았지만 그런 요행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말고 미리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사람이 떳떳하고 당당해지는 법이다. 준영도 물론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튿날로 다가온 정예 누나의 혼인일을 생각하며 준영이는 서둘러 글방문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준영아, 너네 새 매형은 어떤 사람이냐? 판동이 녀석이 뒤따라오며 느닷없이 물어왔다. 눈에는 어딘지 짓궂은 장난기와 시샘기까지 가득했다.
준영이 녀석의 속셈을 몰라 잠시 대꾸를 안고 있으려니 녀석이 다시 다른 사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물었다. 너네 매형 혹시 아까 그 바보 신랑 같은 사람 아니냐? 너 정말 너네 매형이 그런 바보 멍텅구리면 어쩔래? 뿐만이 아니었다. 울컥 화부터 치밀어 오른 준영이 갑자기 대꾸할 말을 찾을 수도 없는 데다 녀석을 더 상대도 하기 싫어 그만 발길을 돌리려는데 녀석이 또 등 뒤에서 저 혼자 의기양양하게 소리쳐 온 것이었다. 그래, 바본지 아닌지는 내일 곧 알 수 있겠지. 내일 탈선놀이 때 우리 글방 형들이 틀림없이 혼을 내줄 테니 말이야. 못하면 내가 제일 먼저 나서서 니네 매형 똥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히? 상상해 본 일도 없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노릇이었지만 아닌 게 아니라 녀석이 졸지의 준영에게 새로 안겨준 고약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 준영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꺼림칙하니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정예 누나의 신랑이라면 사람이 정말 그런 바보라면 어쩌지. 만약 그렇다면 판동이 녀석이 좋아하는 꼴은 둘째치고 정예 누나가 그런 신랑의 아내가 되어 갈 일이 걱정스럽고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한창 준비 바쁜 어머니나 정예 누나에게 그걸 물어볼 수도 없었다. 누나를 데려갈 신랑에 대한 원망스러움이 이제는 거꾸로 그가 바보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기를 비는 걱정과 소원으로 뒤바뀐 격이었다. 준영의 그런 걱정은 이날 해질 무렵 신부에게 보내는 신랑의 예물을 가지고 온 함진아비가 도착하여 집 안팎이 온통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신랑 댁 함진아비는 이날 저녁 나절 느지막이 흰 광목천으로 함을 걸머쥐고 준영이네 골목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함진아비는 신랑 집에 귀한 선물이 담긴 예물함을 쉽게 넘겨줄 수 없다며 좀째 집 안으로 들어서려 하지 않았다. 그새 누군가 몹쓸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 손바닥에 쑥 검댕을 잔뜩 묻혀와 도깨비 같은 얼굴로 계속 사립게 버티고 앉아 술 내놓아라, 음식 차려 내놓아라 억지를 부렸다. 함진아비는 차려낸 술과 음식을 먹는 신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한동안 더 어수선하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겨우 동네 사람들에게 등을 떠밀려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함진아비는 그런 소란스런 실랑이와 드자비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곱게 빚은 머리에 예쁜 새 옷 단장을 하고 전에 없이 사뿐사뿐 얌전한 걸음걸이로 마루로 나와 기다리는 정예 누나에게 함을 넘겨주고 돌아갔다. 준영은 모여든 이웃 어른들 사이에 끼어 그 모든 것을 함께 구경하면서도 별로 재미가 있거나 즐거운 줄을 몰랐다. 이젠 정예 누나가 집을 떠나가게 될 일보다 내일 신랑이 진짜 어떤 사람일까? 혹시 정말로 바보 멍청이 같은 위인이면 어쩌나 혼자 자꾸만 걱정이 앞서곤 하였다. 그런 준영의 걱정과 신랑이 제발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기를 바라는 남모르는 소원 속에 다시 하룻밤이 지나고 드디어 혼인날 아침이 밝아왔다. 혼인날이 되자 준영네는 이른 아침부터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여들어 집 안팎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마당에는 차일과 손님들 음식상이 마련되고 부엌과 뒤뜰 쪽에선 갖가지 음식 냄새와 여자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정예 누나는 아침부터 안방 저 안쪽에서 계속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친척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여 신부 차림을 꾸미고 있었다. 준영도 물론 글방에 가는 대신 여기저기 어른들 잔칫일 심부름을 하였다.
준영은 아직도 정례 누나의 신랑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준영은 그런 가운데에도 집 안에서보다 약산 아저씨 댁 사랑채에 모여 앉아 초래청 꾸밀 물건들을 준비하는 어른들 곁에서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어른들은 아침녘부터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모여 앉아 한쪽에선 새 한지 위에 신부출, 즉 신부 나오시오 따위로 이어지는 혼례식의 순서를 미리 반듯한 글씨로 써두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마른 문어를 손칼로 오려 보기 좋게 한 쌍의 봉황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준영은 그 모든 일 가운데도 색색으로 물들인 여러 가지 종이를 이리저리 오리고 접어 보기 좋은 초래청 꽃을 만드는 일이 가장 흥미롭고 신기했다. 농사일이 끝나고 겨울철에 많은 혼례식장에는 신랑과 신부가 마주 선 중간 예물대를 꽃장식으로 꾸미는데 생화를 얻을 수 없는 계절인 탓에 푸른 대나무가지 따위에 색색의 종이꽃을 매달아 떡시루 구멍에 꽂아 세웠다. 그 종이꽃을 워낙 정성 들여 곱게 만드는 데다 그걸 지닌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어 혼례식이 끝나는 순간 소로 차지하려 한바탕 소동이 일곤 했다. 이날은 준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새벽에 제일 먼저 소식을 알고 달려오셨던 약산 아저씨가 종이꽃을 만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른 봄 마을 뒤쪽 마중째 고갯가에 많이 피는 붉은 동백꽃이었다. 바깥 마루 한쪽에는 그 꽃들을 매달아 꾸미기에 아직 작은 봉우리들만 맺혀있는 큰 동백가지를 꺾어다 두고 있었다. 그런데 아저씨는 웬일인지 아예 활짝 핀 꽃을 만들지 않고 아직 노란 꽃술을 속에 감춘 빨간색 꽃봉오리 모양만 만들고 계셨다. 그게 이상하여 준영은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어째서 꽃들을 다 피게 하지 않고 반쯤씩밖에 피지 않은 봉우리들을 만드세요? 그러자 아저씨는 준영에게 때마침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듯 그를 유심히 건너보다가 은근히 되물으셨다. 그래, 준영이 네 꽃봉오리들이 마저 활짝 피기를 바라는가 보구나. 그러곤 다시 준영의 궁금증을 부추기는 말씀을 몇 마디 덧붙이셨다. 하지만 좀 더 기다리거라. 기다리면 이따가 마저 필 놈은 활짝 피고 어떤 놈은 끝내 못 피고 마는 놈도 생길 테니. 준영은 물론 그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는 것을 보고 싶었다. 어째서 어떤 것은 활짝 피어나고 어떤 것은 끝내 피어나지 못하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준영은 될수록 어른들 곁에서 약주상 심부름이며 이런저런 정가를 옮겨 전하며 그 꽃들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저씨는 아직 그 꽃을 피게 할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었다. 대신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준영에게 엉뚱한 것을 물으셨다. 그래, 준영인 이제 어쩔 테냐. 내 누이가 오늘 혼례를 치르고 내일 새 매형과 함께 시댁으로 떠나가고 나면 준영인 엄마하고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을 테지. 하지만 준영은 그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대답은커녕 그런 말만 들어도 속이 상하고 공연히 눈물이 나오려 하였다. 그래서 말없이 혼자 참고 있으려니 아저씨도 대충 짐작을 하신 듯 더 이상 말씀이 없은 채 묵묵히 고개만 주워기고 계셨다. 때마침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신랑의 혼행이 마을 앞 동구바퀴를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소식을 전해들은 약산 아저씨가 눈물을 참고 있는 준영을 달래듯 말씀하셨다. 신랑이 마을로 들어선다는데 준영이 네 매형 될 사람 탈선놀이 구경 안 가느냐? 준영은 이제 더 꽃봉오리들이 피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다. 동구밭 길목에선 이제 곧 탈선놀이가 시작될 참이었다. 하지만 이날의 탈선놀이가
준영에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수는 없었다. 그보다 그렇듯 정리의 누나를 서둘러 데려가려는 사람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짓궂고 까다로운 탈선놀이를 이기고 그의 집 홀례천까지 무사히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마음이 부쩍 더 궁금하고 조급해질 뿐이었다. 게다가 탈선놀이 시간과 신랑 일행의 점심을 치르는 일이 남아있어 그런지 약산 아저씨의 종이꽃 일은 아직도 한참이나 더 시간이 걸릴 느낌새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준영은 신랑이 이미 마을까지 들어서려는 데다 누나가 집을 떠나가더라도 어쩌고 하신 약산 아저씨의 말씀에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그대로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 준영은 아저씨에게 저 그럼 탈선놀이 좀 구경하고 올래요. 하지만 이따가 들어오며 이 꽃들이 마저 피는 걸 꼭 보여주셔야 해요. 하며 그 신랑의 탈선놀이 구경을 구실삼아 다짐을 하고 나서 냉큼 동구 밖으로 골목길을 달려나갔다. 동구 밖 길목에는 준영이 짐작한 대로 동네 글방 학생들이 덮개 없는 신랑의 가마를 세우고 지금 막 탈선놀이 문답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준영은 우선 그의 소원과는 반대로 이목구비나 풍채가 그다지 볼품 없는 신랑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데다 더욱 속이 상한 것은 전날의 호풍을 잊지 않고 판동이 녀석이 안입고께 첫 번째로 신랑을 상대하러 탈선놀이의 첫 질문자는 전부터도 대개 글방 학생들 가운데서 나이가 어린 축들이 미리 말을 에어나섰고 문제도 별로 어려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신랑도 대답을 쉽게 하고 금세 길을 지나가게 마련이었다. 그렇더라도 글방 학생들 중 나이가 가장 어린 데다 준영과 함께 공부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심통쟁이 판동이 녀석이 분수를 모르고 앞장을 나선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녀석이 준영을 시샘에 기어코 떼를 쓰고 나섰거나 이날의 신랑을 골탕 먹이기 위해 글방 형들 중 누군가 일부러 녀석을 부추겨 세웠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었다. 혼례를 치르고 나면 바로 준영의 매부가 될 신랑은 어린 판동이 녀석의 물음에조차 쉽게 대답을 못하고 말을 떠듬거리기 시작했다. 걔 먹거라. 판동이 녀석은 제가 제법 어른이나 된 듯이 목청을 돋워 당당하게 가마를 멈춰 세운 다음 하인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어 먼저 가마 위에 신랑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로 가는 길손인가 여쭈어라. 이 마을 송씨 가문을 찾아가는 길손이라 일러라. 그 송씨 집엔 무슨 일로 찾아가는가 여쭈어라. 그대게 지금 고운 꽃이 피어있다 하여 그 꽃을 찾아 거두러 가는 길이라 일러라. 거기까지는 어차피 판동이나 신랑이나 양쪽이 미리 다 애워온 뻔한 문답이라 서로 간에 별 막힘이 없었다. 그러나 판동이 녀석의 다음번 물음부턴 신랑이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그 송씨네 집은 지난 겨울 지붕이 날아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떨고 있는데 무슨 꽃이 피었다고 하는가 여쭤라. 글방의 어느 형인지가 이번 새해 들어 준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한자인 송씨 글자 모양에 빗대어 지어 가르쳐준 말인 것 같은데 신랑은 한참이나 말을 머뭇거린 끝에 떠듬떠듬 겨우 대답을 얼버무려 넘어갔다. 그댁 지붕이 날아가 아까운 꽃이 떨어져 시들기 전에 걷어가려는 길이라고 일러라. 그나마도 다행이었다. 차츰 신이 난 판동이의 다음번 물음엔 신랑이 그조차도 아예 대답을 못했다. 그럼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길이겠소 그려? 그렇다면 그 나비가 꽃을 찾아 만나려는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여쭤라. 판동이의 이 물음 또한
탈선놀이 구경을 자주 하다 보면 대답이 뻔한 것이었다. 계곡물이 절벽을 만나면 시원한 폭포가 되고 저녁 햇빛이 구름을 만나면 아름다운 노을이 되는 것과 같이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런데 신랑은 그걸 말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아예 깜깜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신랑이 모든 걸 다 대답해도 오히려 덕이 없는 일이라 하여 짐짓 대답을 삼가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지만 준영은 공연히 자신이 창피하고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신랑이 계속 입을 다문 채 머뭇거리만 하다가 대답을 못하겠으니 길을 열어달라는 뜻으로 옷소매 속에서 값비싼 송연 묵 한 자루를 꺼내어 판동에게 건네주었을 때는 녀석의 의기양양 좋아하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혹시 탈선놀이에 길이 막혀 끝내는 신랑이 초래천까지 찾아오지 못하는 일이라도 생겼으면 싶었던 전날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러다간 12고비까지 이어지는 어른 형들의 어려운 물음 앞에 신랑이 더듬대며 신발이나 부채까지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그래 준영은 그 신랑이 어찌되든 그쯤에서 그만 구경을 단념한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면서 속으론 자신이 그 신랑을 편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갈수록 더 싫어져 화를 내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영이 안방에서 아직도 눈물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리의 누나를 잠깐 들여다본 후에 종이 동백꽃 일이 궁금하여 다시 약산 아저씨에게로 달려갔을 때였다. 다행히 그때 마침 꽃봉오리들을 마저 피워내기 시작한 아저씨가 준영의 그런저런 속을 미리 다 꿰뚫어 본 듯 물어오셨다. 그래, 네 매형될 사람은 마음에 들더냐? 준영은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 아까 번처럼 다시 입을 다문 채 시무룩한 표정만 짓고 있었다. 그런 준영을 보고 아저씨는 이번에도 무슨 짐작한 일이 있으신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용조용 말씀하셨다.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하지만 준영이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은 이제부터 네 집 식구와 한가진 게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안에 어른이 새로 한 사람 되는 격이니 그건 폭 좋은 일 아니냐. 네 누이가 이참에 그 사람을 따라 집을 떠나간다 해도 그 사람은 앞으로 네 누이뿐 아니라 남은 식구들의 큰 의지가 될 든든한 매형이 되어줄 거고 그러니 준영이도 매형을 친형님처럼 따르고 의지하는 게 좋을 게다. 누나가 집을 떠나가도 준영이 엄마와 둘이 잘 살 수 있겠느냐던 아까 물음에 아저씨 자신이 대답을 해준 셈이었다. 그리고 약산 아저씨의 친절한 말씀에 준영은 모처럼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기도 하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가시지 않아 준영은 모처럼 약산 아저씨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그런데 정리의 누나는 왜 저렇게 울고 있어요? 누나는 저렇게 집을 떠나가기 싫어하는데 정리의 누나가 꼭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해요? 왜 지금처럼 그냥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정리의 누나나 준영의 속마음까지도 모두 헤아리고 계셨던 듯 다시 차근차근 일러 오셨다. 네 누이가 우는 것은 네 매형을 따라 집을 떠나지 않으려 해서가 아닐 게다. 물론 네 누이에겐 지금 집을 떠나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끝내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게야. 네 누이가 그걸 알면서도 우는 것은 어른이 되느라 그러는 것이다.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하는 마음속 아픔을 참고 견디느라고 말이다. 그 아픔을 이기고 넘어서야 네 누이는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보아라. 아저씨는 말씀을 하시다 말고
아직 피어내지 않은 색종이 동백꽃 봉우리들을 차례차례 주머니 칼로 에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제철이 되지 않아 오늘은 비록 이 색종이 꽃을 대신 만들어 꾸민다만 이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어나려면 이렇게 아픈 칼질을 거쳐야 하는 게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 끝내 제 꽃잎을 아름답게 피어낼 수가 없는 거지. 아저씨는 그러시며 그 날카로운 주머니 칼로 아래쪽에 촘촘한 연두색 꽃받침에 이어 동그란 꽃봉오리를 베어 새빨간 꽃잎과 노란색 꽃술들을 마저 곱게 피어내곤 하셨다. 아저씨는 그것을 곁에 옮겨다 놓은 푸른 동백가지 잎사귀들 사이에 한 송이 한 송이씩 보기 좋게 꽂아 묶으며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어찌 이 종이꽃뿐이겠느냐. 철이 아직 이르지 않은 진짜 꽃은 더 많은 추위와 세찬 바람 속의 이 겨울의 어려움을 견디고 나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다. 네 누이도 지금 그런 아픔을 견디고 있는 거야. 아마 뒷산 마중째 동백꽃들이 모진 겨울을 참고 견디 끝에 물이 져 피어나는 따뜻한 봄쯤이면 네 누이도 차츰 눈물 자국을 거두고 그 동백꽃처럼 아름답고 어엿한 어른으로 피어나고 있을 거다. 오늘 내가 네 누이를 위해 이렇게 진짜처럼 고운 종이꽃을 만들어 초래청을 꾸미는 것도 네 누이가 장차 이 동백꽃같이 곱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피어나라고 비는 뜻에선 게다. 그래 어떠냐. 준영인 누이가 이 꽃처럼 곱고 의젓한 어른이 되는 게 싫지 않을 테지.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다짐을 주듯 잠시 손길을 멈춘 채 준영을 바라보았다. 아저씨의 말씀은 준영이 아직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날 오후 신랑 일행이 한 골목 바로 앞집에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 드디어 그의 집 마당에서 혼례식을 치르기 시작했을 때도 아침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었다. 게다가 신랑은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앞집 사립께서부터 준영인의 혼례식장에 들어설 때까지 다시 한 차례 여러 사람의 탈선놀이 문답을 치러내야 했지만 진짜 혼례식을 위해 새로 점잖고 당당한 사모간대 예복 차림을 꾸미고 나선 그는 아직도 얼굴을 가리는 부채를 빼앗기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머뭇머뭇 곧잘 대답을 망설이거나 아예 못하고 넘어갔던 아까번과는 달리 마지막 중요한 때를 위해 대답을 아껴두기라도 했듯이 이번에는 어떤 어려운 물음에도 전혀 막히는 기색이 없었다. 지나가는 바람도 없고 건드리는 사람도 없는데 뒤뜰의 비파나무 가지 끝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어. 그 까닭이 무엇인지 여쭈어. 이번엔 글방에 나이 먹은 형들이 차례로 나서서 묻기 시작했지만 신랑은 잠깐씩 생각 끝에 매번 자신의 찬 말씨로 점잖게 대답했다. 그 나뭇가지 끝에 방금 새 한 마리가 앉았다 날아간 줄로 안다고 여쭈어. 사람 인자가 5자씩 연거푸 씌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뜻을 풀어보라고 여쭈어. 다음번에 나선 형의 괴상한 물음에도 신랑은 조금도 거침이 없었다. 사람 꼴이면 다 사람이더냐. 사람은 사람다운 도리를 다해야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소만 글자 장난이 좀 지나친 듯 싶다고 여쭈어. 어딘지 나무람기가 섞인 듯한 신랑의 대꾸에 이번엔 정말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진 글방 형들이 어려운 한문 실력을 번갈아 가며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준영이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도 신랑은 기다렸다는 듯 조심스러우면서도 여유 있는 웃음 속에 척척 잘 받아 넘어갔다. 그 당당한 신랑의 모습을 보니 준영은 그게 바로 자신의 일처럼 신바람이 나기까지 했다. 그래 신랑이 모든 거비를 거쳐 마침내 혼례식 마당으로 들어와 이제는 부채를 거두고 나무 기러기를 두 손에 안고 서서
신부를 맞을 채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을 땐 신부인 누나 쪽 일이 오히려 걱정이었다. 머지않아 동네 집사 어른의 신부 출 소리에 따라 정예 누나가 양쪽 볼에 연지 곤지를 곱게 찍고 아름다운 족두리에 눈부신 화롯자락 신부 차림으로 안방 여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조심 마루를 내려왔다. 그때도 준영은 행여 누나 얼굴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있을까 혼자 마음이 졸였다. 하지만 어른들의 단속 때문인지 이제는 정예 누나도 두 눈을 잔뜩 아래로 내리깔았을 뿐 다른 근심이나 슬픔의 기색은 내보이질 않았다. 여전히 조용조용 조심스런 걸음걸이로 초래청으로 들어와 신랑과 얼굴을 다소곳이 마주하고 섰다. 하지만 준영은 누나가 새삼 더 예쁘고 어엿해 보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턴 도대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신랑 신부 두 사람의 혼례식을 시작하겠소. 신랑 일배읍. 신랑은 첫 상면 인사로 신부에게 절 한 번과 읍을 하고 안고 온 기러기를 신부 쪽에 전하시오. 신부 제배. 신부는 그 기러기를 받아 상위에 얹어놓고 신랑에게 두 번 절하시오. 혼례식은 이윽고 집사 어른의 외침 소리와 마당을 가득 메우고선 구경꾼들의 왁자지껄한 소란 속에 차근차근 순서가 이어져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준영은 신랑에게 절을 받을 때나 옆에 사람 부축 속에 기러기를 넘겨받을 때나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있는 누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런 중에 이따금 식단 위에 시륵구멍에 보기 좋게 꽂아 올린 동백꽃 다발을 한껏 눈여겨보곤 하였다. 약산 아저씨의 말을 들어 그런지 준영은 이제 그 동백꽃이 붉은 연지를 곱게 찍은 정예 누나를 닮은 꽃처럼 여겨졌다. 누나는 아직도 동백꽃이 피어날 때처럼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픔과 괴로움을 혼자 속으로 참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신랑 신부 백년해로 작배주 신부 사배. 이번에는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4번 절하시오. 신랑 제배. 신랑은 신부에게 2번 절하시오. 혼례식은 어느새 한창 중요한 고비를 지나 마지막 순서에 이르고 있었다. 신랑이 신부 술을 받아먹고는 절이 좋아서 웃내그랴. 신랑이 초래청에서 너무 좋아 웃어대면 이 다음에 머리가 나쁜 아이를 낳는 법이요. 동네의 구경꾼들은 이제 웃지도 않는 신랑을 불어 웃기려 짓궂은 농담과 웃음 속에 더욱 소란을 떨어댔다. 이제 오래잖아 혼례식이 다 끝나고 혼례꽃 차지 다툼이 벌어질 참이었다. 그러니 준영의 처음 생각대로라면 이때쯤엔 미리 동백꽃 근처로 다가가 있어야 했다. 키가 큰 어른들의 윗손질 등살에 아이들은 거의 초래청 꽃을 차지하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준영은 약산 아저씨의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번에야말로 정예 누나의 혼인식 꽃인데다 누나의 아픈 속마음이 담긴 듯 싶은 동백꽃을 한 송이쯤 기어코 따서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준영은 이제 그런 생각마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주위에 떠들썩한 웃음소리에도 여전히 눈길을 내리깔고 있는 정예 누나의 마음속 아픔과 슬픔을 자신도 함께 참으며 누나를 지켜줘야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혼인날의 모든 일이 끝나고 두 사람이 하루 저녁을 쉬고 난 이튿날 아침이었다. 정예 누나가 가마에 실려 집을 떠나가며 이번에는 아예 큰 소리로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을 때도 준영은 입을 꾹 다문 채 혼자 속으로 하루빨리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기만을 빌었다.
그날 아침 누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가며 끝내는 그렇듯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만 것이었다. 누나가 탄 가마가 준영이네 사립을 나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마을 앞 동국길을 지나 뒷산 마중제 고갯길로 사라질 때까지도 누나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그것을 보니 준영은 누나가 지금껏 속으로 어머니와 준영을 떠나는 슬픔을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준영은 끝내 자신의 슬픔을 참고 견디었다. 정리의 누나는 이제 새 매형을 따라 집을 떠나가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49일째가 다가올 봄쯤이면 어느덧 어엿한 어른이 되어 새 매형과 함께 다시 엄마와 그를 보러 올 거라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렇듯 누나와 헤어지는 슬픔이 아프더라도 이제부턴 정예 누나가 다시 옛 식구들을 보러 올 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준영의 기다림과 그리움 속에 마침내 지루한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들기 시작한 어느 날, 준영은 글방 공부를 가는 대신 마을 뒷산 마중제로 올라갔다. 사실 그는 이날 오전 공부가 끝나면 점심을 먹고는 판동이 녀석과 함께 글방 형들을 따라 마을 서쪽 건너 불당골 산에 가볼 참이었다. 그 산 속에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장날이었다. 다른 때처럼 장날 및 글을 마치고 난 글방 형들은 선생님께 드리기에 불당골 깊숙이 새 두릅을 따러 갔다가 가시가 사나운 엄나무 밑둥치 풀잎 보금자리에서 갓 태어난 새끼 노루 한 마리를 산채로 잡아안고 의기양양에 돌아온 일이 있었다. 두릅 대신 새끼 노루를 선생님께 술안주거리로 드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나들이를 나가셨다가 저녁녘에 글방으로 돌아오신 선생님은 그걸 좋아하시기는커녕 잔뜩 꾸중만 내리셨다. 이 녀석들이 어린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걸 보니 지금까지 모두 헛공부를 하였구나. 뭐? 나더러 그리 어린 노루 새끼를 술안주로 잡아먹으라고? 당장 가져다 제자리에 놓아두고 오지 못하겠느냐? 아닌 게 아니라 잡아먹기에는 너무도 귀엽고 어린 새끼 노루였다. 그 맑은 눈망울이며 부드럽고 까만 콧잔 등 채 자라지 못한 앙징스런 귓바퀴며 작은 발굽. 준영은 그런 생각만 해도 오싹 소름이 돋았다. 칭찬 대신 선생님께 불호령만 맞고 난 형들은 그래 이미 해가 저물고만 뒤에인 듯 새끼 노루를 다시 산속 어미의 보금자리로 되돌려주고 돌아왔다. 준영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어머니도 전에 없이 몹시 가슴 아파하셨다. 새끼를 다시 제 어미 품으로 돌려보내준 것은 장한 일이다. 저희도 나중에 나이를 먹고 자식을 낳아 어미 아비 처지가 되어보거라. 사람이고 들짐승이고 제 새끼 아끼고 사랑하는 천류는 다를 데가 없으련만 아무리 선모습 철부지들이라도 그렇지 그 어린 새끼를 제 애미에게서 빼앗아 올 생각을 하다니 그 새끼나 어미의 쓰리고 애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럴 수가 없으련만. 그런데 글방 형들도 알고 보니 그렇게 마음이 사납거나 난폭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새끼 노루 거기서 그대로 잘 자라고 있을까? 글쎄 어미가 겁을 먹고 새끼의 보금자리를 다른 데로 옮겨갔을지도 몰라. 새끼를 되돌려 놓고 돌아온 형들은 이튿날부터 그 노루 모자가 그곳에 그대로 잘 살고 있는지 이따금 걱정과 궁금증을 주고받곤 하였다. 며칠 더 시간이 지나고 나자 마침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형들은 다시 한번 불당골 숲으로 직접 노루를 보러 가기로 생각을 정했다. 그래 선생님 다음번 나들이 때 이번엔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린 새끼 노루 먹이도 좀 마련해 가지고서 가자.
그런데 바로 전날 저녁 선생님이 무슨 일로 해선지 모처럼 만에 또 마을 밖 나들이를 일러 오신 것이다. 내일은 내가 이웃 동네에 좀 볼 일이 있어 오전 공부가 끝나면 자리를 비워야겠다. 그래서 형들은 그 계획을 선생님께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 이날은 오전 공부를 끝내고 새끼노를 보기 위해 준영이나 판동이까지 모두 함께 산으로 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일에다 정리의 누나까지 집을 떠나간 바람에 글방 다니기가 시들해져 있던 준영도 모처럼 마음이 들뜨고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준영은 이날 불단골로 새끼노를 보러 가기는커녕 아침나절 글 공부조차 갈 수가 없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아침 어머니가 준영에게 일러 오신 것이었다. 오늘 하루는 글방에 가지 말고 점심때가 가까워올 때쯤 마중제일 좀 올라가 보거라. 준영은 미처 모르고 있었지만 이날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홀령이 이승을 마지막으로 떠나신다는 49제일 날이었다. 아버지의 49일째에는 정예 누나가 새 매형과 늦은 재해행을 겸해 돌아와 온 식구가 함께 지내게 되어 있다는 엄마의 말씀이 뒤미쳐 생각난 것이다. 오늘 저녁이 아버지 49일째를 지내는 날이니 이따가 저녁참에 큰 상께 절간으로 함께 제를 모시고 가려면 그때쯤엔 아마 내 누이가 마중째를 넘어올지 모르겠다. 그러니 준영에겐 이제 불단골 노루구경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다. 준영은 이날 아침밥을 먹고 나서 점심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조차 마음이 조급해 견딜 수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정예 누나를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그래 준영은 참다 못해 이른 봄 햇볕이 어지간히 여물어 오른 늦은 새때쯤 하여 일찍 누나를 마중하러 서둘러 나섰다. 저도 무슨 낌새를 알아차린 듯 이날따라 등뼈가 휘어지도록 꼬리를 흔들어대며 앞장서 나서는 보성이 녀석을 앞세우고서였다. 하고 보니 준영은 언제 마을 골목길을 빠져나오고 동구박 정자 나무길을 지나 마중제 중턱까지 가파른 산길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는지 알아차릴 틈조차 없었다. 그의 조급한 마음을 재촉하듯 보성이 녀석이 자꾸 길을 앞장서 나가는 데다 녀석을 급히 쫓아가 따라잡고 나면 녀석이 또 술래잡기를 하듯 저만큼씩 멀어져 가버리곤 하는 식으로 둘이서 계속 발걸음을 다툰 탓이기도 했다. 그 바람에 준영은 마중제 오르막 산길 중턱쯤에 오리나무 숲에 이르러서야 턱까지 차오르는 가쁜 숨결을 고르려 처음으로 발길을 멈춰 섰다. 뀨뀨 파릇파릇 가지 끝마다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오리나무 숲속 어디선가 갑자기 장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냉큼 발길을 멈추며 두 귀를 뾰족 세우고 기척을 살피던 보성이 녀석은 호기심을 참지 못한 듯 이내 가던 길을 벗어나 모습을 감춰버렸다. 준영은 아직 시간도 이르겠다. 보성이 녀석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참으로 잠시 땀을 식히고 서 있었다. 아침나절의 따스하고 맑은 봄볕 속에 시원한 바람이 속삭이듯 얼굴과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바람은 지금 막 하얀 구름덩이가 높다랗게 걸려있는 오리나무가지의 초록색 새싹들을 살랑살랑 건드리고 사라져갔다. 뀨뀨 보성이 녀석은 아직 돌아오는 기척이 없는데 산속에선 녀석을 널려대기라도 하듯이 다시 꽁 울음소리가 울려왔다. 아니 어쩌면 장기 녀석은 이제 보성이 땅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은 듯 이번에는 거리가 좀 더 먼 곳에서 한가롭게 그지없는 소리로 울었다. 그 꽁 울음소리가 지나간 산골짜기의 고요함 속에 어디선지 또 다른 이름 모를 산새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조로롱조롱. 보성아, 이제 가자, 보성아. 땀을 식히고 난 준영은 이윽고 다시 천천히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하며 큰 소리로 보성이를 불렀다.
그 소리에 녀석은 어디선지 이내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나타났다. 하지만 녀석은 금세 다시 숲속을 들락날락하며 아까 번처럼 앞장서 길을 제대로 가려 하지 않았다. 덜어는 준영을 뒤따라오다가 갑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준영이 다시 한참씩 녀석을 기다리게 한 때도 있었다. 가지 끝마다 연두색 새싹을 빼어문 오리나무가 띄엄띄엄 섞여선 양지 바른 고갯길 주변에는 마른 풀더미 속에서도 파란 새싹들이 돋아오르고 이따금 진 자주색 제비꽃과 할미꽃, 노랑 양지꽃들이 숨어피고 있었다. 준영은 그 새싹과 작은 풀꽃들의 쓸쓸하고 애틋한 모습을 보니 아무 근심 걱정 없던 시절에 누나와 보낸 옛날 일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누나의 노랫소리가 저절로 입속에서 흘러나왔다. 준영은 계속 그 아련한 노랫가락을 되풀이해서 읊조리며 마중째 길을 새삼 바쁘게 서둘러 올라갔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다시 봄이 온다네. 아, 누나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혼인날 약산 아저씨 말씀처럼 정리 누나는 정말로 이제 슬픔과 아픔이 다 가시고 울음도 그쳤을까? 얼마나 더 예쁘고 어엿한 어른이 된 것일까? 그런데 이날 준영이 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마침내 마중째 고갯길에 올라섰을 때였다. 시간이 좀 이른 탓에 정리 누나의 모습은 아직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준영을 먼저 맞아준 것은 어느새 붉은 꽃잎이 활짝 핀 동백꽃 숲이었다. 고갯길은 다시 내리막을 지나 이내 건너편 오르막 숲길로 이어져 가는데 그 사이길을 가득 메운 동백꽃 숲이 지금 한창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한낮의 봄볕 속에 수만 송이의 붉은 꽃바다를 이루어 준영을 맞아준 것이었다. 준영은 그 헤아릴 수 없는 동백꽃 무리가 한 송이 한 송이 누나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를 합창에 부르는 듯한 느낌 속에 그 환한 얼굴들을 쫓아 목청껏 누나를 외쳐 불렀다. 누나. 그러면서 그 가득한 동백꽃 길을 되돌아오는 메아리의 합창 속을 정신없이 내달려 갔다. 누나. 정예 누나.